우리 정부가 이 증권거래소의 이 세율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그동안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주목하는데요.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25로 낮추기로 했는데, 그걸 포함해서 여러 정부가 금융 혁신 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래세율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구나. 증권당국이 거래세 0.5% 내리기 시장에서 기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돕고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우리 경제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될까? 오늘 특집으로 좀 마련했습니다.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송치승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이 혁신 경제라든지 오래전부터 경제 구조에 대해서 사실은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교수님. 그러게요. 혁신 금융 비전 선포 결국 이제 금융을 살리자는 얘기인데 첫 번째 투자자들로서는 이제 거래세율 인하 조정 관련된 게 제일 궁금했는데요. 0.05죠. 0.3에서 0.05% 그렇죠. 인하했습니다. 0.3에서 0.25로 낮춘 건데 글쎄요.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에서의 반응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주가 반응에서 보듯이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처럼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게 이제 거래 부담을 줘가지고 유동성을 이제 제약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그 감소폭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낮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증권거래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갖는 이제 양도세 부과 제도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도표에 이제 말씀드리는 요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데요. 이 표를 보면은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대주주라는 이제 그 과세라는 명목으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양도세 부과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에 가깝거든요. 특히 2021년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분이 2% 또는 투자 금액이 3억이면은 이걸 대주주로 보고 과세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투자 금액 갖고 이게 그 과세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주주라고 하면은 지분이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2% 갖고 그 대주주라고 보기도 민망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외국에는 없는 투자 금액 기준까지 넣어가지고 양도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양도세도 부과하고 또 증권거래세도 같이 부과하는 또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뭐 양도세 부과를 원칙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증권거래세는 마땅히 폐지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주주의 부과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금액 기준은 좀 더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액 기준은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지분 이런 걸 우리가 양도세 부과 기준으로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가 이루어질 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아이고 세금 많이 내서 힘들어요. 우리 어려우니까 세금 깎아주지 절대 그 논의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래세에서 소득이 있는 양도세 체제로 이제 구조를 전환해보자는 논의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찔끔 정말 내리고 나서 생색내는 것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정부 당국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정말 떨어진다는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교수님도 해주신 거고요. 어쨌든 어제 있었던 그 혁신금융 비전 내용 가운데는 뭐 그 얘기가 다는 아니니까요. 결국은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자금이 좀 흘러가서 기업을 좀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럼 중소기업들에게 대출도 좀 해주고 투자의 길도 터주라고 이제 한 건데요. 그거는 뭐 정부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금융기관들에게 좀 해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정부 발표를 보면은 이제 그 단계별로 그 예를 들어서 1단계는 뭐 일괄 담보 제도를 정착시킨다 그랬는데 이제 일괄 담보 제도라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보면 이제
그 유동자산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 유동자산에와 관련 아니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이제 설비자산이 있을 거고요. 옛날에 고정자산이라는 예, 지금은 예. 비유동자산이라는 비유동자산이라는 거죠.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설비자산 같은 네, 거죠. 네. 설비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자산으로서 이제 그 재고자산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매출 채권도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일괄적으로 같이 이제 하나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담보 능력이 이제 커지니까 이제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1단계는 이제 일괄 담보 제도를 정착시키고, 뭐 2단계는 이제 2020년을 얘기해 가지고 미래 성장성에 기초한 평가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3단계는 이제 2021년으로 둬 가지고 포괄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고 돼 있는데, 그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굉장히 중소기업이 뭐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대출을 용이한 그런 구조처럼 생각이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융 관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사실 미래 성장성에 기초해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한 예로 친다고 하면 기술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은행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냐면은 그 은행 자체에서도 기술 사업성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이런 것이 작동이 되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자기네가 그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줬을 때 이제 부실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그럼 부실에 대한 어떤 과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DB가 구축돼 있어야만 자기네들 그런 어떤 과거 자료를 통계를 기초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어느 은행도 그 부실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돼 있는 그런 게 아직 부족하거든요. 한 예로 치면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1900년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 기업에 대한 그런 부실 기업 데이터들이 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자기네들이 기업을 분석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과거에 어떤 부실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도면은 자기네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아직 그런 예측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은행은 움직이려고 하지를 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책금융 구도로 그렇죠.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길 바라면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 자체는 좋은데 예. 중소기업들에게 꼭 그 담보 말고도 성장성이나 능력 있는 기업에 돈을 좀 주라는 거잖아요. 금융기관들. 예, 맞습니다. 예. 어제 보면 대통령과 함께 금융기관들 수장들이 아주 기분 좋게 사진 찍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려는지요.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담보 없이 돈 주라는데 은행이 바보입니까?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행은 제가 보기에는 예. 기본이 상환 가능성에 기초해 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상환 가능성을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볼 거냐인데, 네. 그럼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보려면 자기 수준이 굉장히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의 방향 제시는 오히려 중소기업들한테 말은 나 이제 대출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면은 이제 문전에서 안 됩니다라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게 아침부터 관련된 얘기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기업들이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좀 흘러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으나 사실은 보면 깊은 고뇌와 연구와 이런 것 없이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사진 찍기 위한 행사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요. 네. 저희는 어쨌든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니까요. 시장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이제 시작 보면 좀 코스닥 시장도 벤처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바이오 4차 산업 분야에서 코스닥 기업, 혁신 기업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나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한번 제가 보면은 자료 가져오신 게 있으신데 나스닥 시장하고 네. 코스닥 시장의 한번 상장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은 그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익 규모와 같은 재무 요건이 없습니다. 상장 기준에요. 그 다음에 또 질적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의 계속성이라든지 경영 안정성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코스닥은 그런 것들이 다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요건으로 거래소가 이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있는 그 기업 실상을 그대로 밝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아니면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는 건 시장에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돼. 그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예. 그와 관련된 정보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응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식 사고인데 우리는 이제 거래소 심사하는 쪽에서 뭐냐면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이 기업은 투자를 해도 좋다. 이런 판단을 이제 하는 건데 사실 거래소가 판단한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그 상장 폐지 안 된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상장 되자마자 폐지가 되면 부담이 많겠죠.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과도하게 이익 요건을 둔다든지 하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그 금감위 위원장이 뭐 80개 기업을 상장시킨다고 했는데 일단 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뭐 부실한 기업은 또 빨리 퇴출시켜야 하는 이런 게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한 번 들어가면 이제 안 나오는 이런 그 또 구조가 되니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또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스닥 시장하고 우리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 비율이거든요. 그 2007년서부터 15년까지 그 자료를 보면은 나스닥 상장 폐지 비율은 거의 그 2015년에 가장 낮은 한 6%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세요. 코스닥 시장에 보면 거의 뭐 2%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예. 한 번 시장에 진입을 하면 그다음부터 퇴출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역동성이 제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입 요건을 더 낮춰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있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그 시장의 참가자들한테 맡겨야지 거래소가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제가 보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잠깐만요, 박사님. 네, 조금 전에 자막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좀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일 만한 자막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감사 의견 한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지금 이제 정부가 워낙 감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회계기관들에게 제대로 안 하면 당신들도 이제 손해배상하고 뭐 이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감사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예. 아시아나항공 정도의 기업이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예, 얘기인데요. 예, 예. 3.1 회계법인에서 지금 나왔는데요. 예, 관련된 자막들은 요거는 뭐 이 정도 기업이 이 한정 의견을 받는다는 거는 꽤 시장에 큰 충격입니다. 예, 교수님이랑 얘기하고 있어서 얘기하지 못하는데 또 후속 얘기가 좀 들어오게 되면요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는 어쨌든 이제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좀 살 수 있는 구조를 갖자는 건데 그런 상황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기업들이 아까 초반에 이제 기업들에 대한 대출도 그렇고 상장도 그렇고. 예.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들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잣대나 어떤 자료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기준을 우리가 좀 어쨌든 여러 뭐 금융기관이든 시장이든 만들려고 노력들을 좀 해야겠네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예. 질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그거를 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작년 이제 5월부터 T1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금융기관들 예. 예를 들어서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지 한국 기업 데이터를 통해서 기술 분석 보고서를 이제 몇 개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양도 너무 적고요. 분석되는 기업의 수도. 그 다음에 이제 제공되는 정보가 주로 채권자 중심의 정보거든요. 근데 시장은 채권자 정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더 필요한 거는 투자 분석 정보거든요. 네. 투자 분석 정보는 아무래도 증권사 쪽이 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증권사 쪽에서 릴리스되는 그 기업의 정보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래소 기업이 월등히 많고요. 코스닥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고 네. 그다음에 코스닥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지도 아직 모르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럼 분명히 뭐냐면 코스닥 기업이 그 상장을 할 때는 그 IPO하기 그 직전에 그 인수기관이 있었거든요. 예, 예. 대표 인수기관이 그 기업에 대한 그 평가들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IPO 했을 때 대표 주관회사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에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이런 증권사를 좀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증권사가 직접 투자 보고서를 좀 작성하게 하는 건 어떤지. 단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증권 거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조립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증권거래소가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대표적이겠죠. 네. 매매 거래 수수료를 취득하니까요. 그다음에 또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협회가 또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또 징수하지 맞죠.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또 예탁원도 있고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증권 거래 기관들이 네. 이런 서로 이제 공생하는 차원에서 네. 이런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관련된 증권사가 그 투자 정보 이런 거를 분석하게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그냥 대략해서 코스피 시장이 한 1,000여 개, 또 이제 코스닥에 뭐 1,100여 개, 1,100여 개, 한 2,000개 되는데 그 중에 그렇습니다. 증권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기업을 분석하면서 소위 이제 커버리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업들이 절반이 뭡니까? 절반도 안 될 되죠. 거예요. 예, 그나마 예. 이제 코스피 쪽은 뭐 1,000개 중에 한 300~400개 될는지 모르지만 코스닥 쪽은 전혀 정보들이 많이 묻혀 있는 거죠. 예. 조금 시간이 이제 오늘은 좀 제한적이어서요. 좀 원론적인 얘기로 우리가 사실 한국 경제가 여기저기로 콱 막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중국은 쫓아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 앞으로의 그 성장 동력 탈출구가 뭐냐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벤처 기업들입니다. 지금 벤처 기업들이 왜 중요한지 정부가 벤처 기업들을 위해서 애는 쓰고 있어요. 이런 것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한국 경제에서의 벤처 기업과 또 코스닥 기업,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요 그림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이게 국가 경제 발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보면은 이제 그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거를 우리가 요소 주도형 경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용 기술 같은 거를 해외로부터 수입해가지고 그걸 좀 바꿔가지고 품질을 개선해서 수출을 하는 이런 경제를 우리가 이제 투자 주도형 경제였고요. 이게 이제 과거 우리 한 20년 전에서 한 최근까지의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적인 어떤 기술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글로벌 판매하는 이런 경제를 혁신 주도형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한국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 주도형 경제에서 혁신 주도형 경제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혁신 주도형 경제에서는 대기업이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보다는 혁신에 좀 더 자유롭고 거기에 그 민첩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이 유리하다는 거죠. 왜 대기업이 못하느냐? 그거는 이제 못하는 게 보다는 이제 그 대기업의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제 과거에 보면 자기네들이 성공 신화에 이제 매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좀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기업은 조직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 어떤 혁신 주도의 역할을 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죠. 근데 벤처기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또 대기업은 이 평판을 많이 따져요. 레퓨테이션을.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네가 뭐 했다 실패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껄이거든요. 근데 이 벤처기업은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지 대기업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필요한 거는 이런 우리 경제의 혁신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 박사님이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뭐 삼성증권 사태도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공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그 얘기는 시간이 없으면 못할 것 같고요. 다음에 좀 한 번 더 오셔서 얘기하고 오늘 그 혁신성장 우리가 이제 벤처기업 여러 얘기, 한국 경제의 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원고보다 제가 좀 듣고 싶은 말은 오늘 우리 경제가 그럼 지금 말씀하신 벤처 활성화하고 대기업도 가지만 함께 성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쪽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바이오 얘기도 하고 4차 산업 얘기도 하고 뭐 벤처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을 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 미래 변화 뭐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경제 측면도 볼 수가 네. 있고 이제 시장 그 양면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시장이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발표도 했지만 우리가 혁신 성장의 기본 어떤 네. 그 뭔가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가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이 보면 수요 기반이 많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한 예로 치면 이제 국민연금의 예를 든다고 하면 네.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작년이 제가 그러니까 올해가 그 2017년이 한 21%가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이 한 19%가 넘었었던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2019년이 18%고 2023년이 되면은 15%로 낮추거든요. 계속 국내 비중은 낮추고 네. 반대로 이제 해외 투자 해외 비중은 비중, 뭐 대체 높이거든요. 투자 이런 거 물론 높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비중이 그동안 높았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지금 이 그 국내 시장을 이렇게 줄이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부작용이 코스닥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은 투자 전략이 자체가 소극적 투자 전략이거든요. 이걸 일명 이제 패시브 패시브죠. 전략이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대형주 위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비중을 줄이면 코스닥 시장 쪽에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서 4차 산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엇박자가 나는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또 큰 문제가 보면 기관 내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그 코스닥 시장의 거래 비중은 보통 한 5%도 안 되는 채 안 되는 기관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자 네네네. 비중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에 육박하거든요. 예. 오히려 그 외국인이 보면은 그 코스닥 코스닥 쪽에서 시장에 많습니까? 대한 네. 투자 비중이 한 네. 1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코스닥 시장에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위적으로 시장에 할 수는 없는 맡길 거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용이할 수 아니 뭔가 인센티브를 좀 주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보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KRX 뭐 300 지수 뭐 이런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벤치마크 지수로 써야 되는데 벤치마크 지수로 써야 할 유인이 별로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펀드를 구성할 때 거기에 부과되는 뭐 배당세를 좀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좀 세심한 배려도 정책 당국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또 말씀드린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이 시장 참가자들의 사실 신뢰와 역할 제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그 혁신을 하려고 하면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이 배당 사고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금융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책임지는 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네. 단지 이거를 갖고 삼성증권 해당 직원의 증권사, 네. 부도덕한 일탈행위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금융당국으로서 제가 보기엔 정책당국으로서 네. 이게 바람직한 조치인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제가 더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매도가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공매도가 있었다라는 걸 알지 항상 사전에 알 할 수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주식 대차에 의한 공매만 가능하지 그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있는 주식을 무차별하게 공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개인 같은 경우는 공매가 안 되는 게 자기가 주식이 있어야만 그 주식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는 자기가 주식이 없어도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들한테는 그 증거금융 그 체크를 면제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어느 주식이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당일날 무조건 매도를 치는 거죠. 놓고 나중에 대처하는 그리고 나서 장 끝나기 전까지만 동일한 수량을 매수를 하면은 차감 결제를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는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보면은 한번 사고가 났었지만은 그동안 했던 게 한 150회가 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골드만삭스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공매도 얘기인지 못 들었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혁신성장 그 얘기를 해서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어서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번에 좀 시간을 내서 모셔서 오늘 좀 말씀하신 우리 공매도를 포함한 금융시장의 제도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들어야겠습니다. 예,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송치승 교수님 오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고 나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